시간에 좀 의미 있는 영화를 또 보고 내 마음 안에 무언가를 고치시키고 싶다라는 기분이 들던 날이었어요. 이상하게 날은 화창한데 제 마음은 아직 이제 이 봄에 맞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제 마음 안에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영화를 무얼 만나면 좋을까 하다가 에드워드 양 감독님의 데뷔작인 이 해탄 저결천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집에서 조용히 바라보게 됐고 마지막에 오빠가 잠깐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그런 대사를 하거든요. 참 모순적이지 않아? 내 주변의 모든 것이 차가운데 내 심장은 이렇게 뜨겁게 움직이고 뛰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뭐 차가운 얼음장 같은 세상 속에서 무언의 이 힘이 왜 이토록 나를 이렇게 심장을 움직이게 만드는지 약간 그런 대사였어요. 근데 뭔가 순간 나는 이렇게 거의 누운 자세로 영화를 보고 있지만 되게 무력해지게 느껴지는 저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대사를 보는 순간 뭔가 다시 힘내서 움직여보고 싶은데 집 앞에 공원이라도 한번 걸어보고 싶은데 나는 아주 깊은 위로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봄에 좋은 영화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관객분들에게 저의 마음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나눠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너무 좋은 동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마 그 마음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상태였겠지만 일 때문에 또 크게 지치는 면도 있었을 텐데 다른 사람들이 만든 아름다운 작업물을 보고 또 다시 힘을 얻었다는 면에서 어쩔 수 없이 천생 배우 하셔야겠다, 영화 일, 드라마 일 하셔야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영화가 코로나 기간에 사실 개봉을 했던 작품이라 많이들 못 보셨을 가능성이 높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오늘 골라주셔서 정말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예쁜 마음으로 영화를 골라주셨네요. 우선 마리끌레르 영화제를 사랑해서 보러 와주신 분들이 영화에 대해 얼마나 진심이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의미 있게 함께하고 싶어서 꽤 고심했습니다. 만족스러운 관람이셨던 것 같아요. 지금 표정을 살짝 쳐다보니 한자어를 그대로 풀이했기 때문에 해탄 저길천이라는 발음이 되었지만 사실상 해변에서의 하루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전여근 배우 짚어주셨다시피 에드워드 양 감독의 장편 영화 데뷔작이고요. 1983년도 작품인데 이것이 39년의 시간차를 두고 한국에서 코로나 기간에 개봉을 했었죠. 네, 우리가 작품을 대할 때는 동시기에 만들어진 작품들을 활발하게 만날 때도 있지만 이 영화처럼 아주 먼 과거에 만들어진 작품을 지금 바라보게 될 때가 있잖아요. 조우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렇게 시간을 한참 건너온 작품을 만나게 될 때 가지는 감정이 혹시 있어요? 39년 정도의 시간이죠. 40년. 그 시간이 사실 저는 그렇게 길다고 느끼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만약에 세대로 생각을 해보자면 물론 저는 지금 계시는 할머니는 없습니다. 이제 다 하늘나라에 계신데 할머니가 나에게 해줄 법한 이야기였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엄마가 나한테 해주는 이야기일까라는 마음도 봤기 때문에 그냥 세대에 걸쳐서 이야기해줄 수 있는 이야기라는 마음이 들었었고요. 제가 지난해 가을, 겨울 사이에 이탈리아로 여행을 잠깐 다녀올 일이 있었어요. 그때 바티칸 성당에서 제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 미켈란젤로의 그거 이름이 뭐라고 하지? 피에타. 피에타를 보고서 느꼈던 감정은
어떤 종교와 상관없이 마음을 흔드는 예술의 힘 혹은 어떤가 힘을 쏟아붓고 정성을 쏟아부은 것에는 사람과 사이를 간통하는 어떤 메시지가 아주 강렬하게 있다라고 느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39년 된 이 영화라고 할지언정 진심이 그때 당시 에드워드 양이 이 영화를 꼭 만들고 싶어한 그리고 그 시대를 바라봤던 어떤 혼란과 그 가운데 그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었던 어떤 따뜻한 온기가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막 그렇게 어렵게 느끼거나 멀게 느끼진 않았습니다. 대만 뉴웨이브라는 단어 많이들 들어보셨죠? 뭐 미국에는 아메리칸 뉴시네마가 있고 프랑스로 가면 노벨바그가 있고 대만으로 가면 신랑차오라고 불리던 이 뉴웨이브가 있는 건데요. 말 그대로 새로운 물결, 조금은 다른 시도들을 해보고자 했던 창작자들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해탄 저격전을 만든 에드워드 양 감독은 그 뉴웨이브의 기수에 서 있었던 사람이고요. 아까 잠깐 얘기하시기로는 에드워드 양 감독의 기존 영화들, 대만 뉴웨이브 영화들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실은 접하게 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죄 많은 소녀를 아마 2017년쯤에 찍었던 것 같은데 그때 에드워드 양 감독님을 저는 영화 처음 접하게 됐어요. 그때가 고령과 살인사건 살인사건 그걸 개봉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4시간 정도 되는 맞아요. 거여서 2시간 보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2시간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처음에는 4시간 하는 영화를 극장에서 볼 수가 있다고 그래서 약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그냥 속절없이 그 영화의 시간 속으로 그냥 빨려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에드워드 양이라는 감독님이 궁금해지면서 하나 그리고 둘이 이제 한 2년 뒤인가 1년 뒤인가 다시 재개봉을 했었고 최근에 또 리마스터링해서 개봉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 초기 작품들은 OTT에서 이제 다시 볼 수 있는 것들은 보게 됐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만 뉴웨이브를 이끌었던 기수로는 방금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에드워드 양 감독, 또 허우샤오시엔 감독의 영화를 많이 꼽기도 하죠. 사실 에드워드 양 감독은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30대가 돼서야 대만에 돌아와서 영화를 만들기 시작한 감독인데 그 당시 한국도 마찬가지고 동아시아의 사회 분위기 자체가 급속한 산업 발전을 이루기는 했는데 그 안에 외피 안에 좀 가부장 이데올로기가 아직 견고하고 또 각자 도시에서의 공허를 느끼는 현대인들의 문제가 막 대두되기 시작한 때였죠. 그래서 사회통념 안에서 괴로워하고 또 자신만의 성장을 꾀하는 여성들의 이야기에 에드워드 양은 주목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허우샤오시엔의 영화와 비교해 상당 이야기할 때 에드워드 양 감독의 영화는 도시의 영화, 좀 도회적인 대만의 영화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해 10월에 마작이라는 작품이 한국에 소개가 됐고 마지막 날 하나 그리고 그리 다시 리마스터링으로 개봉을 했었죠. 그래서 과거 대만의 뉴웨이브를 이끌었던 작품들이 2020년대 관객들과 이렇게 또 새롭게 교화하는 것도 참 새로운 풍경이고 곧 허우샤오시엔 감독의 기정성시도 리마스터링으로 찾아옵니다. 허우샤오시엔 감독님 이 영화 발견하신 분 계신가요? 네, 맞아요. 회사 동료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더웨이와 아차이의 회사 식구들이 모여서 전화 받으면서 나 성사 됐대 이러면서 좋아하는 그분이 바로 허우샤오시엔 감독님이십니다. 자리의 남편인 더웨이의 실종 사건을 미스테리로 두고 그런데 이 미스테리를 오랜만에 재회한 두 여성의 이야기로 풀어간단 말이죠. 이들은 여차하면 신용의 올케자이가 됐을 뻔한 두 여성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여자들의 대화로 우회해서 그 미스터리를 바라보는 당시에는 어떻게 느끼셨어요? 사실 이제 이 두 분의 이야기 제가 이 영화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이제
보기 시작했고 어떠한 정보도 알지 못한 상태로 이제 영화를 보게 됐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이 이야기 안 속에서 그들이 겪었던 각자들이 겪었던 하지만 자리가 자기가 어떤 성장을 겪게 됐는지 이렇게 들려지게 되잖아요. 근데 질문이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이야기 나누는 구성 안에서 그 미스터리의 이야기가 쭉 등장을 하잖아요. 네. 남편이 실종이 됐고 이 죽음이 어떤 식으로 됐을까를 좀 파헤치는 구조가 있는데 사실상 어떤 영화들은 그 미스터리를 중심에 둘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회해서 오랜만에 만난 두 여성이 과거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미스터리를 살짝씩 이야기하는 이 방식이 어떻게 느껴졌는지 궁금해서요. 근데 제가 이거 인터뷰를 한번 찾아본 적이 있었어요. 그게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잘은 기억은 안 나는데 이 형식 자체가 그 당시에 되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실마리를 그냥 문제를 던지고 그게 뭔가 맥거핀이 되어가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각자의 뭔가 자기가 관통했던 시간 속을 풀어나가면서 사건과 사고를 보여주는 게 꽤 다른 접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후의 세대잖아요. 다양한 영화들을 좀 접하고 난 다음에 이 작품을 봐서 그런지는 그것이 아주 새롭게 느껴지지는 않았었어요. 왜냐면은 요즘에 이제 다양한 시도들이 보여지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메이킹의 구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되게 새로운 반향을 일으켰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시기에 또 동시대에 막 영화를 접하는 감상과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 접하는 감상은 어느 정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죠. 이 영화는 보고 나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 않을까요? 생각보다 통속적인 이야기인데 생각보다 좀 보편적인 소재를 다뤘는데 라고 생각하실 법한 이야기들이 놓여있죠. 예를 들면 사랑과 이별, 연애와 정략 결혼, 그리고 행복의 조건, 가부장적 사회 안에서의 가족관계 같은 것들이 그려지는데 이런 통속적인 소재를 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언가 굉장히 좀 특별한 걸 보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영화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한 끗이 달라지면 사실상 막장 드라마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것은 이제 보통 어떤 예전에 어렸을 때 읽던 동화책 같은 거 보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엔딩이 지어지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 엔딩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것에서부터 출발하고 그게 관객들에게 물음표를 던져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포커싱이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의 재료는 같아 보일 수 있을지언정 시사하는 바가 정확히 이제 다른 포커스이기 때문에 다르게 느껴진다고 느꼈습니다. 맞아요. 방금 그 중요한 대사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리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학창 시절에 그렇게 공부하고 시험을 수도 없이 치렀는데 왜 이런 걸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 결혼 이후에 해피엔딩이 아니라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전까지의 드라마 혹은 작품들이 다루던 건 결혼이 사랑의 완성 혹은 완전한 결합으로 다루는 시선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야 현실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실감을 80년대에 들어서 이 영화가 나왔을 때는 하게 된 거죠. 그럼 혹시 여빈 배우는 내가 이걸 학교에서 먼저 배웠다면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까지 해내지 않았을 텐데 하고 생각했던 게 혹시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자취해서 어떻게 잘 사는지 어떻게 내 생활을 일구는 것이 맞는 방법인지 그런 것도 있고요.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저축하면 되는 건지 이런 간단한 것들. 고등학생 때는 대입을 열심히 하면 인생이
성공작이 될 줄 알았고 그냥 뭔가 어떤 아주 큰 관문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거 아주 어렸을 때 했던 그냥 생각 뭐 어른들은 다 강한 줄 알았어요. 그런 아주 그냥 근데 막상 어른이 되고 그리고 장래 희망을 항상 적으라고 하잖아요. 장래 희망을 적고 그걸 이루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빨리 얘기해 주셨으면 덜 괴로웠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건 또 아주 사단인데 제 동생이 공무원 시험을 꽤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몇 해 정도 대학 졸업하자마자 근데 몇 해 동안 난관을 겪었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실패를 겪으면서 그 무언가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그래서 동생한테 누나 또한 배우가 늦게 됐지만 배우가 되면 그냥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야. 다시 문제는 시작이 돼. 내 행복은 누나가 알아서 찾아야 되더라. 그래서 너가 그거 안 됐다고 혹은 그 공무원이 됐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야. 그냥 나는 동생 너의 오늘에 어쨌든 뭔가를 찾았으면 좋겠어. 누나도 같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 막 이런 이야기 나눴었거든요. 네. 어쨌든 뭔가 행복 신화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뭔가를 그냥 하면 다 된다 약간 이러는 거. 그런 걸 학생 때 조금 가르쳐줬으면. 근데 또 생각하는 건 학생일 때 또 이런 어려움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생산이 된다는 걸 말해줬으면 우리는 더 좌절을 많이 했을까요? 그런 생각도 하긴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린 아이들한테 뭔가를 하나를 해결할 그냥 어떤 하나를 던져주고 그거를 해결하는 게 더 좋다고 해주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들은 끊임없이 있을 거야. 약간 현재 진행형일 거야 라고 해주는 게 더 좋은 건지 사실은 저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동생에게 F적 사고로 이야기를 해주셨군요. T 성향이 강한 누나일 때는 야 임마 인생은 원래 힘들어 뭐 이런 한마디로 정리할 것을. 방금 이야기하시는 거 들으면서 저는 에드워드 양 감독의 다른 영화인 하나 그리고 둘의 장면이 많이 기억이 나는데 혼수 상태에 빠진 할머니에게 가족들이 고해성사하듯이 가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잖아요. 그때 주인공 학생이 가서 할머니 왜 이렇게 사는 게 어려울까요?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 결국에 하지만 제가 보는 세상은 너무 아름다워요 라는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하루는 정말 너무 힘들고 하루는 또 아름다워 보이고 이 고비를 계속해서 넘어가는 게 정말 인생인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전현민의 세바시 같이 되고 이 질문을 들으면서 또 재밌게 이제 느껴졌던 게 더 웨이가 덕창이라는 이름이래요. 근데 그게 에드워드 양 감독님의 본명이 덕창이래요. 본인의 이름을 그 남편의 이름으로 이렇게 넣은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재밌는 작가적인 시선이라고 봤고요. 왜냐면 무언가를 회피해버리는 어쨌든 한 남편, 뭔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는 좀 비겁해 보이는 그런 인물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은 감독님의 의도가 굉장히 궁금했고요. 이건 또 다른 프로그래머님한테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에드워드 양 감독님을 실제로 조우할 기회가 생겨서 그런 질문을 하셨대요. 당신의 영화는 사실 이렇게 따뜻한 면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굉장히 비정하고 날카롭고 차가운 면이 있다. 이 인생을 바라보는 도시인을 바라보는 그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에드워드 양 감독님께서 하는 말이 내 영화는 비관적인 게 아니다. 어니스트한 거다. 정직한 거다. 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답을 이제 저도 듣고서는 되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에드워드 양 감독님의 영화를 보면 아까 그 전전에 질문해 주신 것처럼 재료 자체는 어떤 뭔가
풍속적인데 풍속적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의 한 끝을 비켜 나가게 되는 건 그 안에 삶을 꿰뚫어 보는, 그건 내가 지금 나를 바라보고 내 주변 사람들을 아주 직관적으로 바라보는 진솔함, 진실함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어니스트한 영화라는 표현이 정직하게 잘 어울리는 영화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촬영이 정말 아름다운 영화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영화의 촬영 감독도 이 작품이 첫 촬영 감독의 작품이었습니다. 이후에 많이들 좋아하시는 왕가일 감독의 영화적 동시가 됐던 크리스토퍼 도일 촬영 감독이 가장 처음 찍었던 장편 영화가 바로 이 작품이에요. 정말 놀랍죠? 처음 장편 영화를 찍는 신인 감독과 처음 촬영 감독이 된 촬영가가 카메라를 잡고 둘이 합작해서 만든 게 이렇게 아름다운 영화라는 게요. 크리스토퍼 도일 이후에 뭐 아비정저, 중경상님, 햇빛출에도 뭐 일일이 열거하기도 너무 힘든 아름다운 미장센을 남긴 촬영 감독으로 유명한데요. 공간과 인물이 정말 아름답게 담긴 영화잖아요. 이 영화에서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촬영에 받은 가공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해요. 우선 첫 장면부터 눈과 마음을 확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석양이 지은 바닷가에서 그림자로만 보이는 사람들의 형체들, 그리고 이제 자리가 혼자서 이제 해변가를 걸을 때 그 해변가에 물이 그렇게 있지도 않은데 하늘이 반사돼서 보이는, 저건 어떻게 찍은 걸까? 약간 그런 물기가 거의 없어 보인다. 나는 그 필름 때문에 그냥 그렇게 보인 걸 수도 있기도 하고, 느꼈던 것은 빛을 정말 잘 활용하는 사람인 것 같다. 그 빛의 깊이를 정말 사랑하는 눈으로 들여다보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래도 저는 궁금한 게 에드워드 앤 감독님은 어떻게 첫 장편 작품을 찍어보지 않은 감독님과 어떻게 촬영 감독님과 함께할 생각을 했을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건 찾아보지 못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알고 있는 비하인드는 여기서 이 자리를 연기한 주인공 자리를 연기한 배우가 실비아 창이라는 한국에는 장애가라는 이름으로도 소개가 된 배우죠. 이분이 정말 유명한 제작자이자 배우이자 감독이자 뭐 작가이자 여러 가지 역할을 한 영화이기도 한데 에드워드 양과 굉장히 절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찍기에 이 영화로 데뷔를 하기 좀 도움을 주기도 한 거죠. 그 친구의 영화에 본인이 직접 제작자로 나서기도 하고 제작자 겸 주연으로서 영화를 같이 찍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항상 그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장혜가 배우의 작품은 최가박당 시리즈 혹시 아세요? 연령대가 상하이 블루스 뭐 이런 작품들 과거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작품에 출연했던 배우이자 제작자이기도 한데 그때 함께 했던 제작사가 있죠. 그 시네마시티라는 굉장히 유명한 대만의 제작사가 있었는데 이 영화를 찍고 그 제작사에서 나와야 했어요. 왜냐하면 러닝타임이 너무 길어서 너무 제작자로서의 능력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시네마시티에서 친구를 택하고 제작자로서 자율천을 찍고요. 네, 이 영화가 너무 러닝타임이 길게 나와서 제작사에서 쫓겨난 그런 이슈가 있기도 한 배우입니다. 네. 그랬었구나. 그리고 뭐 여담으로는 크리스토퍼 도일 감독과 에드워드 양 감독이 의견 충돌이 꽤 있어서 둘이 각각의 자리에서 울고 있거나 이러면 중간에서 달래줬다는 그런 비하인드가 있기도 하죠. 자리 연기에 대한 이야기로 슬쩍 넘어가 볼까요? 일단 그 장혜가 선배님이 너무 네. 멋있으시네요. 그 그쵸. 가운데에서 뭔가 그걸 뭔가 이렇게 사려 깊게 들여다보시고 진도시 해주셨을 모습 생각하니. 그렇죠. 그리고 그 정말 눈이 좋은 사람이긴 한데 도둑들의 줄리로 나왔던 홍콩 배우, 말레이시아 배우 기억하세요? 그 여자 배우를 발탁한 것도 장혜가 배우이기도 해요. 정말 영화 역사에 아주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이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연출자와 또 카메라 감독을 알아본 사람이기도 한데 연기도 너무 좋잖아요. 여기서 자리를 연기하는 그 모습이 80년대부터 이미 작가이자 연출가로 정말 전천후 활약을 보인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드러난 배우로서의 매력은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세요? 10대에서 30대 뭐 후반까지의 연기를 하신 건데 근한 20년의 세월을 연기하신 거잖아요. 이건
배우로서도 뭐 굉장히 좀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고 사실 이제 10대 때는 그 헤어스타일이 뭔지 모르게 장벽이 좀 되기도 했어요. 그 약간 낯설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 처음에는 뭐지 약간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저 느낌은 약간 했는데 점점 빨려 들어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아 저 배우가 이렇게나 한 세계를 연기를 부드럽고 깊게 해주시다니 그것에 대한 놀라운 감탄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자리가 대사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근데 어떤 눈빛으로 그녀가 이제 보여줘야 하는 당시에 뭔가 혼란감들을 보여줘서 깊이 이제 영감이 되었습니다. 실비아 창이 30살에 찍은 영화입니다. 30살에 10대부터 10대 후반까지 일대기로 쭉 연기를 해낸 작업을 마친 건데요. 안 그래도 이게 궁금했어요. 한 인물의 일대기를 쭉 배우가 따라가면서 연기하는 것과 아주 강렬한 뭐 몇 개월, 이를테면 뭐 구세기 같은 아주 강렬한 몇 개월 정도, 한 몇 년 사이 정도 그런 강렬한 한때를 묘사하는 것 사이에는 배우 입장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지금의 저로서 드는 생각은 배우로서 뭐가 더 욕심이 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한 일대기를 정말